자, 오늘은 여러분들 53쪽에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여기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일단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같다는 거. 관성 질량은 F= ma에서 m은 관성 질량 m은 a분의 f예요. 실험을 통해서 가속도와 힘을 1N 줬을 때 가속도가 1m/s 나타나면 그걸 관성 질량 1k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력 질량은 뭐냐면은 이 지구 중력을 이용해서 9.8N이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그건 1kg이다. 그래서 중력에서 1kg을 잰 것을 인공위성에 가서 관성 질량으로 실험을 했어요. 다르냐? 1kg 값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아요. 이것도 값이 같다 그래서 등가원리예요. 등가원리.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시공간의 휘어짐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를 하겠는데 너무 이렇게 화면이 많이 끊기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있는 화면을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중력 렌즈 블랙홀에 대해서 수업 시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거 배웠고요. 관성력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동호 교수님의 우리 일반 물리학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우주론까지 오게 된 거 쭉 설명을 들으셨고요. 자, 이 시간에는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과학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뭐냐면 블랙홀 이런 거였죠. 하여튼 나름껏 이해해 보려고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 책이랄지 과학 동화 잡지 책도 많이 읽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물리 시간에 우리가 시원하게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 렌즈, 자, 빛이 휘더라, 공간이 휘어 있더라. 자, 블랙홀은 더 많이 휘어 있더라, 공간이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을 세고 있으니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 생각나네. 별이 5개라고? 아닌데? 2개인데? 자, 실제로는 이 별이 2개인데요. 5개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입 부분이니까 1985년에 허블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찰한 천체의 사진으로 전체 5개가 모여서 십자가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불린다. 하지만 실제 천체의 수는 5개가 아니라 2개이다. 그래서 2개의 천체가 5개로 보이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중력 렌즈에 의해서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들이 젊을 때 부르셨던 유행가 중에 남쪽 나라 이런 노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남십자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이에요. 그게 남반구에서 북반구에서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남쪽 나라의 십자성은 어머님 얼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오잖아요. 북쪽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십자성. 자, 여러분들 이제 태어나기 전이고 선생님이 아주 어릴 때 그 노래를 많이 듣고 남십자성이 뭐지? 남쪽 나라의 십자성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네요. 자, 빛이 휘어지는 거. 그림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밖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우주선 내부로 빛을 쪼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림 가와 같이 우주선이 정지해 있을 때는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직진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위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거고 맨 오른쪽에 다는 위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하고
나와 가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다 안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될 빛의 경로를 그려봐라 그랬어요. 빛의 경로를 한번 그려봐라. 우주선이 등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빛은 비스듬히 아래로 직진해요. 아래로 직진. 하여튼 빛이 직진해요. 그런데 가속도 운동하는 가속계에서는 빛이 포물선 운동을 해요. 포물선.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 두 개가 합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물선 운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 모양으로 아래로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아래쪽으로 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안에서 보면은 빛이 휘어진다. 이것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본다. 왜냐하면 가속도 운동하는 것은 중력이 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의 휘어짐에 대해서 영상을 작게 그냥 보겠습니다. 중력 문제에 빠져들었던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이제부터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줄에 매달린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탄 우주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주선을 매단 줄이 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주선이 땅에 떨어지면 중력은 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이 사과를 밀면 사과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선 상태는 무중력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선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변한 겁니다. 사과는 공간이 만들어낸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갈 뿐이죠. 빛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휩니다. 빛도 휘어진 공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력이 있는 이 공간은 아까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어제 배운 등가 원리.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건 이미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사실이죠. 그러니 중력이 있어도 빛은 휩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답을 찾았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도 휜다는 아인슈타인의 믿기 힘든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입니다. Eddington was director of the Cambridge Observatory in the tim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he began to hear about the theories of Einstein. And one of the predictions of Einstein's theories was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ould be bent or deflected by the gravitational field of the sun. And Eddington decided that he could actually prove this if he went on an eclipse expedition and measured that deflection by taking a photograph of the sun during eclipse. And so in 1919, he went to a small island off the coast of Africa for the very rare event of a total eclipse of the sun. 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에딩턴은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19년 5월 29일 에딩턴이 찍은 사진이 그의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뉴턴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을 때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아인슈타인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다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천재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자, 그러면 이제 빛의 휘어짐 보겠습니다. 빛의 휘어짐. 개기일식 때 태양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1.75초 정도가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휘어지지 않아요. 1.75초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초가 있듯이, 시간을 보면 시간, 분, 초가 있듯이 시분초가 있죠. 각도기에는 각도 1도가 있으면 1도, 그 다음에 60개로 나누면 분이 있어요. 60분의 1도를 1분이라고 그러고, 그 1분을 다시 60개로 나누면 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1도는 3600초로 이루어져 있어요. 1도는. 자, 근데 여기 1.75초가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실제 위치는 이런데 마치 그 태양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진 찍히기에. 원래는 안 보여야 돼요. 1.75초 뒤에 숨어 있어서. 그래서 빛이 그렇게 진행해 온 빛이 꺾여서 지구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직진해 온 것처럼 우리는 느끼잖아요. 위쪽에 있는 별처럼 관측되는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별의 위치는 태양의 뒤쪽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개기이식 때 태양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에딩턴이. 그래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은하와 같이 질량이 매우 큰 천체 주위의 시공간은 휘어진 정도가 크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는 굉장히 큰 뭐 블랙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를 이렇게 통과한 빛들은 시공간에 의해서 왜곡돼서 관측이 됩니다. 또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쳐 온 빛,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은하니까요. 거기를 지나쳐 온 빛들도 역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돼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제 위치하고 관측 위치하고 다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은 별빛을 볼 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그래서 손전등 앞에 둥글게 자른 검은 종이를 가까이 하고 검은 종이를 통해 손전등의 불빛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손전등에 불빛이 보이는가라는 거죠. 자, 불빛이 검은 종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검은 종이와 손전등 사이에 볼록 렌즈를 놓고 손전등의 불빛을 관찰하면 어떤 식으로 돼요? 불빛이 보여요. 왜냐면은 손전등에서 퍼져나간 불빛이 볼록 렌즈에서 굴절돼 가지고 꺾여져서 보인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중력 렌즈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력이 렌즈처럼. 그래서 중력 렌즈 가상 실험을 검색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보라 이러건데요. 자, 은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별에서 나온 빛의 경로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은하가 없을 때는 빛이 직진할 거예요. 은하가 있을 때에는 은하 주위를 지나는 별빛의 경로가 휘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측한 자료는 사실상 맞는데 그 관측한 자료는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여기에 이렇게 관측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있어서 실제 위치가 이렇게 관측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론을 하나씩 알 때마다 더 복잡해지는 거죠. 관찰의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이게 이 자료가 왜곡된 자료인지 아니면은 실제인 자료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학에서도 관찰과 측정으로서 모든 것이 실험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별에서 나오는 빛의 경로는 은하의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은하의 질량과, 은하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렌즈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별빛의 경로가 더 많이 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면 은하 주위를 지나는 별빛을 지구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예요. 자, 별빛이 은하 주위에서 휘어지지만 지구에서 관측하면은 별빛이 직진해서 온 것으로 관찰되므로 하나의 별이 여러 개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별이 2개인데 5개로 보였다. 남십자성이라고 부른다. 뭐 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게 2개인데 어떻게 해서 5개로 보이느냐? 자, 왼쪽을, 은하의 왼쪽을 통과해서 오는 빛이 있을 것이고 은하의 오른쪽을 통과해서 오는 빛이 있을 거야. 은하의 중심에 은하가 가만히 있다면 위쪽으로 통해서 오는 빛, 아래쪽을 통해서 오는 빛, 이것들이 전부 합해지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별은 2개인데 5개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종교를 갖는 저쪽에 십자가의 마력에 젖은 사람들은 거봐라, 이게 하느님의 십자가 형상이 우주에도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어설프게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에 과학에서도 증명이 됐다 십자가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사람들이 짜놓은 설계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나타났죠. 신천지.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쪽은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반 상대성에서도 나왔다는데 물리에서도 나왔는데 십자성이 별도 십자가를 그리고 있다는 둥, 우주에 관측해보면 막 이렇게 말합니다. 허블 우주望遠鏡으로 관측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갈 젊은 친구가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천만다행이에요. 내 수업을 들어서. 자, 렌즈를 이용하여 불빛을 관찰한 결과와 은하 주변을 지난 별빛을 관찰한 결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렌즈를 이용한 관찰 결과는 빛이 공기에서 렌즈로 진행하면서 빛의 속력이 달라져 굴절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고, 은하 주변을 지난 별빛은 어떻게 돼요? 공간이 휜 거예요. 공간이. 은하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진행하여 나타난 것이다. 공간하고 시간하고 구분이 안 되죠. 시공간이 같이 얽혀 있으니까 시공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하에 의해서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진행한다. 그래서 똑같이 결과를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거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은하나 은하단을 통과한 별빛은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휘어진 경로를 타고서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란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하여서 여러 개의 상을 만드는 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렌즈 효과 다시 보겠습니다. 빛이 휘어지는 걸 확인한 건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별의 위치가 이동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 어떻게 빛이 휘어질까요? 우주에서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커다란 별이나 은하단처럼 질량이 큰 물질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빛도 이 휘어진 공간에 의해 위치가 왜곡됩니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This is another massive cluster of galaxies, and there are 5 images of the same spiral galaxy in the background that you can see in different locations here, and you can recognize this galaxy here, but spread out and smeared around by the gravitational lensing. Without the lensing, that galaxy would have been only this big. It would have been this very small little galaxy in the distance. But the lensing has spread the light out and magnified those galaxies so that you get much more detail and you can study them much more carefully.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은하단은 강력한 중력이 생겨 빛을 크게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를 만들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로 더 멀리 있는 천체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하의 질량에 따른 별의 겉보기 위치를 보면 겉보기 위치가 뭐예요?
자, 실제로는 어디에 가 있는데 은하의 질량이 크면 은하의 질량이 클 때 A의 위치에서 관측을 해요. 그런데 은하의 질량이 작을 때는 B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관측이 된다 이게. 별빛이 왜 조금 꺾이니까. 그러면은 은하의 질량이 클수록 A 위치 왜곡이 더 많이 되죠. 시공간이 더 많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많이 휘어지니까 A 위치에서 관측.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직선으로 긋잖아요. 별빛이 휘어졌다고 생각하죠. 직선으로 긋기 때문에 더 많이 휘어진 것처럼 실제 있는 별과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관측된 별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을 보면 초신성 한 개가 중력 렌즈에 의해서 은하 주변에서 4개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초신성 한 개가 4개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글이랄지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나와 있고 위키백과 같은 데서는 설명도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생이나 조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머리통 때리고 뭐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참새가 왜 전깃줄에 앉으면 감전 안 되지? 선 하나니까. 아니에요. 선 하나에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짧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것을 그 아이도 분명히 생각해 봤는데 안 죽는 게 이상하거든요. 한선이가 살아. 그러면 질문을 안 했겠죠. 그 아이 나름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질문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될 거니까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중력 렌즈 현상이 또 나왔네요. 볼까요? 넓은 은하에서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계 행성 프로젝트가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05년엔 목성급 행성, 2006년엔 해왕성급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중력 이론을 근거로 한 중력 렌즈 현상 연구 결과입니다. 지구에 빛이 다가올 때 앞에 행성이 없다면 일직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행성이 있다면 중력이 생겨 시공간이 휘고 빛도 휘어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른 이런 중력 렌즈 현상으로 광활한 은하에서 지구 크기의 작은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을 발견할 땐 빛 밝기와 힘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렌즈인데 유리를 깎아서 만든 렌즈인데 마치 중력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을 모방하도록 그렇게 곡면을 깎은 그런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렌즈를 여기 있는 스크린에다가 비추면 뒤에 있는 배경의 천체들이 모습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빨간 별을 제가 잘 얼라인시키면 어떨 때는 동그랗게 되기도 하다가 상이 동그랗게 되기로 하다가 조금 벗어나면 시선 방향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두 개의 상으로 분리가 되고 또 제가 위치에 따라서 두 개의 분리된 상이 다시 합쳐지고 이동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발생하는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별의 중력은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빛을 휘게 합니다. 우주를 볼 때 우린 느끼지 못하지만 별들의 중력으로 휘어진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방법은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서 지구형 행성과 같이 질량이 아주 매우 작은 행성을 찾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 렌즈 역할을 하는 천체의 질량과 별의 상은 어떤 관계가 있더라? 자,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상은 실제 별의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요. 왜곡이 많이 돼요. 시공간이 이어져서. 자, 그 다음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물체가 천체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히 멀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인데,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탈출 속도가 행성에서 우리 지구에서 탈출 속도가 뭐 11.2km/초가 나왔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탈출 속도가 왜 나왔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왜 나왔냐면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랙홀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시공간이 확 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눈은 빛을 감지해야 되는데 빛을 감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검정색으로 보여요. 검은색. 그래서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블랙홀. 밤하늘이 깜깜해가지고 다 검정색인데 어떻게 블랙홀을 찾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블랙홀은. 그래서 작년에 신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그런 거 질문 많이 했어요. 블랙홀을 뭐 이렇게 우리 그 지구의 전체 크기를 하나의 망원 렌즈, 전파 망원경으로 크기를 확대해서 보았다. 그랬더니 블랙홀을 찾을 수 있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약간의 색칠을 해서 나온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다운받아서 간직해 놓든지 또는 선생님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숙제를 내줄게요. 그래서 탈출 속도는 물체가 천체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히 멀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인데 뭐 루트 R지 뭐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초기 탈출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작으면 VE가 우리 지구에서 11.2인데 그러면 우리 지구 위에 그냥 구속되어 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위에 있는 인공위성 다 11.2km/초보다 더 작은 값이에요. 탈출 속도보다 작은 값. 그래서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를 탈출 속도 이상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물체가 행성을 탈출할 수 있다. 이게. 이 개념을 가지고 블랙홀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천체가 있다면 11.2km/초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1초에 30만 km 이렇게 큰 탈출 속도가 있는 천체가 있다고 하자. 이게. 그러면은 근처를 지나는 빛을 흡수하고 내부의 빛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이게. 블랙홀.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자료를 보여놓은 블랙홀을. 자, 블랙홀에서 탈출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크다라는 거. 블랙홀은. 그러면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찾는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어떻게 찾아요? 블랙홀이 주변에 있는 천체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굉장하겠죠. 시공간이 왜곡돼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엑스레이가 방출된다. 엑스레이. 왜냐면은 전자나 또는 전하를 띠는 전기를 띤 입자,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자기 파가 발생이 되죠. 그 전자기 파 중에서 굉장히 짧은 게 엑스레이잖아요. 엑스레이. 그래서 엑스레이가 어디선가 방출이 돼. 우주 공간에서. 누가 엑스레이를 만들겠어? 그래서 그 주변은 바로 뭐냐? 엑스레이가 방출되는 그 공간의 주변은 블랙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은 우주 과학 영화에서 표현한 블랙홀과 그 주변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실제로 관측된 중력 렌즈 현상이나 블랙홀에 대한 사진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해 보자.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도 저런 영상이 한번 나왔어요. 자, 조사한 사진을 보고 왜 그렇게 관측되었는지 보자.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그 그림을 여기서 영상화한 것 같아요. 자, 영화에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과 그 주변의 모습이다. 이 블랙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데 이에 따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은 블랙홀 주위로 원반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블랙홀 뒤쪽 원반에서 나오는 빛의 경로가 시공간의 휘어짐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어느 한쪽에서 보아도 원반의 전체 모양이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원반이 있으면 여기서 평면의 원반을 본다면 뒤쪽의 원반은 안 보이고 앞쪽의 원반이 보여야 될 텐데 뒤쪽도 보여버려요. 어떻게 해서 왜곡되어서 공간이 휘어 있으니까 시공간이 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중력 렌즈 현상이나 블랙홀로 우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생각해 볼까요? 자,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면은 천체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암흑 물질이나 우주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물리학이 발달돼 가지고 막 우주에 대해서 안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은하의 질량이 어떻고 뭐 은하계가 어떻고 막 그걸 다 계산을 해도요. 우주 전체 질량의 약 4%밖에 안 돼요. 4%.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을 다크 매터라고 그래요. 다크 매터. DARK. 다크 매터가 뭐예요? 암흑 물질. 다크는 또 뭐고 블랙은 뭘까? 우리 여학생들은 잘 알 텐데 여기 뭐 소위밖에 없으니까 여학생은. 자, 다크하고 블랙은 검정색이고 다크는 뭐야? 그대로 검정색이 아니야. 그냥 검정색 계통으로 진한 걸 다크라고 그래. 다크 브라운이 있고 다크 뭐가 있고 이래요. 그것은 그 원래의 색깔보다 약간 더 짙은 진한 이런 색이에요. 그래서 다크 매터는 암흑 물질이에요. 블랙 매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알질 못해요, 아직. 그래서 물리학에서 아무리 계산을 하고 난리를 쳐도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해도 우리 우주 전체에 4%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머지 96%는 뭘까? 암흑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 에너지가 몇 퍼센트, 뭐 암흑 물질이 몇 퍼센트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이나 우주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또한 광도가 낮은 천체를 밝고 크게 만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천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블랙홀과 같이 빛에 의한 관측이 되지 않는 천체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자, 블랙홀은 질량이 아주 큰 천체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강력하게 수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래서 질량이 아주 큰 천체가 진화의 마지막 단계가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태양 질량의 뭐 25배 이상인 녀석들, 50배 이상인 녀석들 이렇게 큰 질량을 가진 천체는 진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 초신성 폭발이 되는 것도 있고 초신성 폭발이 아닌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블랙홀을 통해 별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은하의 구조나 시공간의 성질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러면 교과서에는 없는데 여기에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뭐 수식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설명이 필요로 한 게 뭐냐면 53쪽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 증거해가지고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성의 세차 운동. 그러면 여기다가 펜이 나오면 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수성이 이렇게 타원 궤도로 이렇게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근일점이죠. 자, 그러면 이 평면에서 이 궤도로 계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근일점이 살짝 움직여요. 이렇게. 자, 타원을 좀 과장해서 이렇게. 그래서 근일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오는 거야. 이렇게. 근일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면에서 계속 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100년에 얼마씩 531초만큼 이동해 나간다 이게. 예,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근일점 이쪽으로. 그다음에 근일점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타원 궤도가 이렇게 바뀌는, 타원 궤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점점점 바뀌게 된다 이게. 그러면은 100년에 531초니까 1도가 되려면은 3,600이 되니까 5, 5, 25, 5, 5, 5, 7, 35. 약 700년 해야지 1도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각도, 근일점이 1도가 되려면 700년 정도. 5, 7, 35. 그죠? 자, 그래서 43초라는 관측각과 오차를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00년에 574초만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43초 중력의 법칙을 계산해서 근일점이 이렇게 변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로는 43초라는 거야. 관측각과 오차를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오차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 700년이 걸치면 1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과정에서 그런다고 했죠. 이렇게 이거 수성의 세차 운동이에요. 공전을 수없이 하는데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일점이 이렇게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쓰면 여기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타원궤도 운동을 하잖아. 수성이 여기 가장 가까운 근일점일 거야. 근일점이 이쪽으로 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타원궤도가. 그래서 타원궤도가 이쪽으로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근일점이 여기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근일점이 움직이는 게 관측이 됐다 이게. 자,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수성의 근일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수성의 세차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수성의 세차 운동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들이댔더니 맞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냐면은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어요. 54쪽에 맨 위에서 빛의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네요. 네.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은 뭐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공간이 휘어지면 시간도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시공간이 같이 있으니까 시간도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휘어진 곳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GPS 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지구로 송신할 때 지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차이를 고려해서 시간 지연 현상을 보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시간값이 정밀하지 않으면 나의 위치가 여기에 서울에 있어야 여기 안성에 있어야 되는데 내 위치가 서울로 가버려요. 위치가 엄청나게 변해가 가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정해 줍니다. 그게 어디가 있냐면은 GPS에 핸드폰에 있는 GPS 있죠.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 그 데이터를 수신을 하는데 자기 위치를 수신하는데 그때 시간이 우리는 느리게 가고 저 인공위성은 빠르게 가거든요. 그 값을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위치가 현재 위치가 아닌 이상한 데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력파를 발견했어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이거 15년이라고 나와 있구나. 자, 이거 읽어보세요. 중력파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여기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으로 보면은 그 인터스텔라에서 보면은 그 푸코 선장인가 그 주인공이 그 뭐 우리 지구의 행성의 뭐 질량이 몇 배 되는 곳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처음 뭐 이렇게 뭘 건져 올리려고 했다가 못 건져 올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에서 뭐 5시간인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구의 시간으로는 20년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죠. 우주인들끼리 하는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큰 곳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자,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블랙홀은 시간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세요. 블랙홀은 시공간이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어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어요. 거기는 시간이 제로예요.
시간이 흘러가질 않아요. 자, 그래서 서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제로인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나머지 것은 여기에서 다 소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하여 여러 개의 상을 만드는 것을 중력 렌즈라고 그러죠. 중력 렌즈. 자, 근처를 지나는 빛을 흡수하고 내부의 빛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블랙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졌던 호기심이 더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막상 선생님하고 이제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구글이랄지 네이버나 다음 찾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찾지 마시고 구글에서 찾아서 영상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본 다음에 또 그 아무거나 보지 말고요. 대학교나 대학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세요. 뭐 여기 뭐 저기 대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할아버지들이 그걸 많이 봐가지고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나 대학 교수,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유튜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은 위키백과 이런 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모르는 소리가 나오면 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더 다른 걸 찾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점점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에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모든 내용은 양자역학을 배워야만 이해가 됩니다. 양자역학까지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4강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다 끝났고요. 거기 56쪽도 뭐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천체 표면에서 에스케이프 VE는 루트 R분의 EGM 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줬고요. 자, 그 다음 블랙홀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다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56쪽까지. 그러면 이제 4강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인가? 수능 특강 60 몇 쪽까지 있어요? 네, 64쪽까지 문제가 있어요. 꼭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이거 지구과학 쪽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뭐냐면은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오리지널 과학하는데 그런 대학교 가서 물리학 박사다. 근데 지구과학 박사를 받았다. 아,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 내에 있어요. 물리학 범위 내에 물리학의 공식을 응용하거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구과학이에요. 그래서 뭐 지오메트릭 그런데 지오메트릭은 피직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구과학 분야, 천문학 분야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학교는 천문학부가 물리학부로 편입됐어요. 물리학부 안에 천문학부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따로 떨어져 나갔었는데 그 사람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천체 물리를 하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 공부하지도 않고 상대성 이론 공부하지도 않고 막 외워?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처럼 외우면 되는 거야?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리를 알려면 물리를 공부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이런 걸 잘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통합과학 생기기 전에 융합과학이 생겼잖아요. 융합과학이 맨 처음에 막 그 빅뱅 이론이 여러분들 통합과학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50페이지 정도가 천체 물리학,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쫙 나왔거든요. 르메트르 신부님 그 이야기 나왔죠. 그 왜 밤하늘이 깜깜한가 그것도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 선생님들은 막 뽑았어요. 지구과학과 나온 사람들 막 뽑았는데 학생들의 질문하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내 분야가 아닌데 대학교에서 배웠던 천문학 이거 자기들도 보니까 물리학과 애들이 더 잘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물리 공부 끝까지 하시고 주말을 이용해서 64쪽까지 한번 맛을 봅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지금 열심히 공부합시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때를 보고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도록 바이바이.